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법률의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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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달에 기념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버이날, 어린이날.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의 달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농업의 달. 예. 맞습니다. 농업의 달입니다. 24설 사절기 중에 네. 소만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소만. 소만. 이 소만은 네. 여름이 시작하는 이 이파와 본격적인 모내기를 하는 이 망종 사이에 있는 건데요. 이 소만의 뜻이 햇빛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성해서 생장해서 가득 찬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양력으로 한 5월 21일 즈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때 이제 모내기 준비를 하는 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월은 그 1년간의 우리 국민의 그 식량을 책임지는 어떤 그 농사의 시작점이자 농업인들이 이제 바빠지기 시작하는 시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지금 5월 달만 되면 참 대학 시절이 떠오릅니다. 대학 다닐 때 농촌에 가서 이 농활이라 그러거든요. 일손 돕기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심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서 이 잔심부름 같은 거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농활은 일단 대학 생활의 큰 추억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지만 최근에 시골 풍경 보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농활을 갔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학생, 그 신입생 대상으로 농활을 간다 해서 저는 그냥 따라갔는데 가서 한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모내기를 했다거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서 제가 갔다 온 게 농활이 맞나 싶어요. MT일 거예요. 말만 농. 그 MT라 그래요. 농활이 아니고 목보지 MT라고 그러죠. 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이 농촌 농업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실제로 통계로도 증명이 됩니다. 이 선진국은 곡물 자급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최근 10년간의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계속 감소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UN 식량농업기구 통계를 보면요. 호주나 프랑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312%, 188% 이런 식으로 곡물 자급률 평균이 102.5%에 달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21.4%에 불과합니다. 21.4%요? 와, 이 세계적인 식량 위기의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 곡물 자급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식량 안보 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로 사용하는데 제 기억이 한 1970년대 그때쯤 돼도 우리 8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20%, 21.4%. 왜 이렇게 감소가 된 건가요? 네, 아무래도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서구화가 되다 보면서 사람들이 곡물 소비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또 경제도 첨단 산업에 아무래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마디로 농업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인 거죠. 근데 농업은 아무래도 식량 주권 차원에서 꼭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청년 취업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한데 청년들이 좀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발전이 된다면 농업도 살고 또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아무리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첨단 산업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두주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기 위해서 의식주잖아요. 그중에 식 최소한 우리가 먹을 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돼야 되지 않을까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 너무 심각하네요. 자급률이 너무 낮은데요. 걱정됩니다. 농업을 경제적 측면으로 따져봤을 땐 사실은 저는 공업이나 뭐 4차 산업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 변호사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앞으로는 이 양보다는 질, 품질 개발 이런 걸로 승부를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정말 맞는 말씀인 게요. 네. 농업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또 그 남아있는 인구마저도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농업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입으로 들어간 앞서 말씀하신 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 1차 생산물은 모두 농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농업이 과학기술, 뭐 생명기술 이런 게 집약이 된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총괄하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로 보면은 농업에 굉장히 투자를 해야 될 의미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가 농업을 뭐 보호하자, 뭐 농업 소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뭐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좀 그런 어드밴티지를 주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를 하긴 하는데 네. 저는 실질적으로 농업 기술이 조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 IT 강국, 뭐 스마트에 굉장히 빠르고 막 적응력도 빠르고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농업과 좀 연결을 시킨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해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해법이 나왔나요? 와, 농업하고 스마트 기술의 접목. 야, 이 좋은 방법 같은데. 그럼 오늘은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꼼꼼히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네.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길죠. 이 길어요. 약칭 농업식품기본법이라고도 합니다.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됐는데요. 당시에는 농업농촌기본법이었어요. 근데 네. 2007년에 전부 개정이 돼서 현재의 법 이름이 됐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또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와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1976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은 조세 특례 제한법인데요.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또 조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자라는 목적으로 1965년 12월 20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네, 오늘 농업 기본법하고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하고 조세 특례법 이 세 가지 법률을 보는데 20대 국회 발의 현황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농업식품기본법을 네. 볼게요. 현재까지 총 11건이 발의가 됐고요. 5건 처리되고 6건 계류 중입니다. 처리된 내용은 주로 농업 경영비 절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하. 네, 다음으로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은요. 현재까지 총 15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 8건이 처리가 되고 7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처리된 내용은 주로 채소의 수급과 안정에 관한 것들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 제한법은 현재까지 276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129건이 처리가 되고 147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요. 네. 계류 법안 중에 농업과 관련된 법안은 총 11건입니다. 네. 사실 중국산 농산물 또 미국산 농산물 외국 농산물보다는 저는 국산을 좀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왠지 국산이 가장 좋을 것이다. 네. 오염되지 않았을 것 같아.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 몸에 잘 맞을 거다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여기 있는 분들 모두 먹거리 관심 많으시고 주로 국산 구매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사는 지역이 남양주예요. 그래서 이사 간 지가 거기 살았습니까? 네, 한 1년 좀 넘었는데 농협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농복 같이 얘기해. 네, 맞아요. 그래서 모종 같은 것도 시절이 되면 팔고요. 그리고 뭐 비료 같은 자재라든지 네. 농기구 이런 것도 팔고 농산물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생협도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저도 국산 농산물을 많이 이용하려고 해요. 저도 직거래 사실 관심이 많아서 좀 알아보기도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는 없어가지고 실제로 이용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사실 마트 같은 경우는 가봤는데 직거래 장터 지금 말씀하시는데 직거래 장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저희 아내가 직거래 장터에서 사오는 과일을 먹어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직거래 장터는 사실 못 가봤어요. 네. 다들 직거래 장터 이용해 보시면 좋을 텐데 진짜 좋거든요.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의 특산품이 뭐가 있는지도 가면서 보면서 아 나주는 배가 유명했지. 그리고 초등학교 때 배웠었는데 그리고 뭐 충주의 사과 유명한 거 다시 한번 떠올리고 의성사과입니다. 의성사과. 의성사과도 성주도 유명하죠. 배고 나주도 네. 배고. 저도 이지성 기자님처럼 가끔 지나가다가 어떻게 이렇게 좀 그런 임시적으로 네. 열린 직거래 네. 매장은 본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내가 원할 때마다 그런 매장을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직거래 상설 매장은 맞아. 저는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못본것 너무 같아요. 아쉬워요. 상설 매장 본 적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있을 법한데 못 찾겠다 이런 생각만 항상 했지. 그리고 저희처럼 일을 하는 경우에는 상설 매장 아니면 사실 가기 어렵거든요. 반짝 그렇죠. 열렸다 닫히는 곳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사고 싶어서 당장 가서 살 수 있는 상설 매장은 지금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원인이 뭡니까?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그 좀 돈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전체 농가의 10가구 중 7가구가 1년 동안 생산한 농축산물의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이 안 됐대요. 그러니까 농가 인구도요, 역시 2017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42만 명 정도거든요. 네. 이게 그 2016년 대비로 해서 3%가 감소된 수치라고 합니다. 돈이 안 남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상설 매장이 있을 수가 없네요. 판매 금액이 1,000만 원인데 여기서 인건비, 재료비, 차, 포 다 떼버리면 뭐 돈 자체가 이익이 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농업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국내 농가의 이렇게 수익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농림축산물 수입 물량 및 수입액은 계속 더 늘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있다? 네, 실제로 2007년에 수입 물량이 3,661만 원 톤이었는데요. 이게 수입액으로 따지면 161억 달러 정도 됩니다. 161억 달러요. 네, 와.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게 2배 가까이 늘어요. 수입 물량은 5,288만 톤, 네. 수입액은 322억 달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게 물론 등락을 지속하긴 하지만 추세로 본다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증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만큼 수입 농식품의 증가가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입 농식품은 왜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기 때문이겠죠. 네. 실제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협상 이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지금 FTA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한 34건 정도가 된다라 그래요. 네. 약 76개국과 지금 협상 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17년도에 이 농림축산물 수입액이 322억 달러가 지금 넘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네. 그 중에서 지금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비중이 무려 84%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네, 두 번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습관 변화와 더불어서 수입 농식품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식품도 인터넷 배달로 직구 많이 하시죠. 거기다가 해외여행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수입 농식품을 손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요, 저희만 해도 뭐 집에 오렌지나 망고, 뭐 외국 맞아요. 음식 자연스럽게 먹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농산물들의 자리가 설 자리가 좀 잃어가고 있고 특히 또 자연재해나 병충해 같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농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근데 저처럼 이런 농산물을 구입하는 주부 입장에서는 네. 야, 이번에 뭐가 그렇게 가격이 올랐대 하는 것만 사실 몇 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 농민들은요, 가격 폭등,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드물어도 아하.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는 이 가격 폭락은 수시로 맞는다라고 맞아요. 한다고 네. 해요. 실제로 그 지난 4월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 4월에 수확하려던 네. 양파와 파는요, 농민들이 아예 수확을 안 하고 야, 밭 없자라고 했대요. 아니 이거 수확하면 수확을 오히려 해가 손해인 거예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유 이거 돈도 안 되고 오히려 이거 아, 손만 가고 더 그렇죠. 비용 든다. 아유. 그냥 갈아엎자 해서 열심히 일구었던 그 양파와 아. 파를 다 이제 갈아엎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설 명절 전까지만 해도 이게 2,000원을 넘겼던 대파 2,000원. 가격이 2,000원이 네. 넘었었거든요. 근데 최근 경매값이요. 100원. 너무 싸다. 100원은요.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이게? 한 30년 전쯤에 대파가 한 대 100원이었어요. 아. 근데 지금 그 100원짜리도 나오고 있어서요. 이제 팔아도 손해라고 하네요. 쪽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파가 뭐 싸졌는데 쪽파가 뭐 비싸질 리가 그렇죠. 없죠. 네. 쪽파도 시장에 들어가는 쪽파 한 상자당 4만 원은 나와야 그나마 이제 농민에게 안정적이고요. 아무리 못해도 3만 원은 돼야 된대요. 네네. 그런데 최근 납품되는 가격이 27,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쪽파도 이것도 또 살면 손해겠죠. 손해네요. 네. 근데 이 배추는 또 쪽파보다 생산비가 더 들거든요. 아하. 얘는 마진은 기대도 못하고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2018년 3월) 달에 중국산 대파가 1,000톤이 들어옴으로써 그래요. 이게 수입 농산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우리 국산 농산품은 떨어질 가격이 수밖에 없죠.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또 농업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또 보조해 주거든요. 이 작물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거기에 또 다 몰려요. 그럼 다시 또 그렇죠. 폭락이 돼버리고요. 또 이제 뭐냐면 수급 조절 대상이 아닌 그런 작물들은 하다 보니까
폐기를 해도 보상이 또 없는 거. 이게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너무 슬퍼요. 자, 해외 농수산물 정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보니까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네. 생산자 입장과 소비자 입장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농산물 구매하고 네. 먹고 싶어도 해외 직거래 장터 찾는 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 어렵죠. 했었잖아요. 일단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면요. 이런 장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을 일컫는 이탈리아에서는 슬로푸드라는 운동이 있고요. 네. 또 네덜란드에서는 그린 케어 팜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어로 들으니까 뭔가 다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이름만 들어도 뭔가 이렇게 신선하죠. 건강하고 그렇죠. 신선한 느낌을 맞아요. 슬로우 푸드. 그리고 좋아 보여요. 미국은 네. 100마일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100마일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 안에서 소비하자 이제 이런 거라고 합니다. 또 일본도 비슷한 뜻의 지산 지소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는 영양과 신선도가 유지됐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굉장히 안전한 먹거리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좋고요. 네. 또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유통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마진이 그렇죠. 굉장히 크겠죠. 또 한 지역 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가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는 이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장점밖에 없는데요.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좋아요. 그린 케어팜. 뭔가 막 그거 가서 막 먹고 싶고 사 먹고 싶은 느낌. 네. 슬로우 푸드. 먹고 싶은 느낌 들잖아요. 네.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로컬 푸드 정책을 도입을 해서 2015년 6월 22일에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2016년 6월 23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도 뭐 조례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잘 못 봤잖아요. 그리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잘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너무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게 로컬 푸드라고 하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옆에서 그렇죠. 먹는 거니까 그렇죠. 신선하고 건강에 좋을 거가 믿음이 가고요. 그러니까 장 보는 네.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마트에 갔는데 이거 오늘 아침에 뽑아온 밭에서 겁니다. 따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우리 너무 뒷산에서 좋겠다. 뽑아. 뒷산까지 좀 그렇지만. 신선하잖아요. 신선하잖아요. 왜냐면 농산물은 무조건 신선이 1번이거든요. 네.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최저 가격 보장 제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미국은 1933년에 농업조정법에 의해서 기초 농산물에 대한 가격과 소득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융자 단가보다 낮으면요, 그 차익을 지원해 주는데요. 융자 단가가 사실상 최종 보장 가격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제 유럽 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금액이 되더라도 최저 이 금액을 목표 가격을 딱 설정해 놓고 농가를 지금 보호하는 건데 이렇게 최저 가격이 보장이 딱 되면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긴다 하더라도 농민들의 최저 생계는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전라북도에서는 뭐 건고추, 생강 뭐 이런 거에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각 지자체별로 정한 최저 가격 이하로 형성되면 네. 농가에 그 차익을 지급하는 최저 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으로 최저 가격을 설정해 놨는데 설정해놨는데. 그게 800원으로 떨어진다. 네. 그러면 최저는 1,000원 정도는 이게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800원으로 떨어지니까 200원이나 지금 손해를 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200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그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참 문제는 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지원 여력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하. 이쯤 되면 나오는 법안이 하나 나왔을 것 그렇죠. 같은데.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냈는 이제 거죠? 어떤 의원이 내셨냐면요. 위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렇군요. 법안이에요. 네. 작년 9월 27일에 발의한 법안인데요. 네.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최저가격 보장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고요. 그 시행을 위해서는 또 돈이 들 거 아니에요. 아하. 이 돈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게 법에 딱 넣는 이런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 딱 필요한 것 같은데 주요 농산물이 이제 국내 농수산물 중에서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출하 조절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농축산식품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파랑 쪽파 얘기했잖아요. 네. 파랑 쪽파 없이 음식 만들기, 우리나라 음식 만들기 되게 힘들거든요. 맛이 네, 없어요. 맛이 라면에 없어요. 파가 우리나라 들어가요. 음식에 네. 파 안 들어가는 거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주요 농산물로 지정을 했다라고 하면 일종의 최저임금이 이걸 생산하는 가게엔 보장이 되는 셈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 폭락했을 때 위험 요인 좀 상쇄되고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그렇죠. 또 이렇게 농업 일자리가 이렇게 적어도 최저임금은 줄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여기에 젊은층도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정말 이 맞아요. 제도는 획기적인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좀 반대가 클 것 같아서 네.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통과까지는 좀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공론화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도 좀 열고 공론화하는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좀 듣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고까지 저는 생각이 그러니까 싸다고 너무 좋아할 들거든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파 없이 못 살거든요. 파를 너무 좋아하는 저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어쨌든 예로는 파를 드렸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어쨌든 적극적인 논의는 필요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는 이 법안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거는 그 최저 가격이 굉장히 이제 예민한 이슈잖아요. 이 최저 가격 산정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좀 객관적으로 그렇죠. 잘 산정을 해야 할지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금전적인 지원도 좋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네. 실질적으로 이런 농민들이 키운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조금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뭐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정말 우수한 농산물을 엄격한 그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걸 소비자들에게 직접 추천을 해준다든지 저 같으면 사실은 이렇게 추천받은 농산물 망설임 없이 구매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매개체 역할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은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좀 먹읍시다. 요새 이 여성들 좀 다이어트 때문에 뭐 안 드세요. 밥 먹으면 살찐다고. 밥을 먹어야 밥심이 국가하고 관련 없지만 하여튼 참 이 녹화 끝나 우리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빵 먹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꼭 밥 먹읍시다. 좀. 아니 저는 이 녹화장 오기 전에 이미 밥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 밥하고 나왔습니까? 저는 밥을 먹지 않으면 뭔가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진짜로 저희 남편 같나요? 남편 같아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네. 저는 빵을 먹으면 뭔가 간식 그건 같다는 느낌이 간식이죠. 들어서 밥을 꼭 먹어요. 또. 밥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도 그런데요. 네. 20대 때는 사실 탄수화물 억제하라고 하잖아요. 네. 다이어트의 적이니까요. 근데 요즘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탄수화물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뇌를 구성하는데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네. 저도 꼭 쌀밥 챙겨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는 조금 반성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사실 저는 쌀밥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먹고도 그냥 잘 살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대신 어제 저녁에도 저는 피자랑 파스타를 먹었고 뭐 점심에 뭐 햄버거 먹고 약간 이런 그 일명 초딩 입맛이라 그러죠. 그래서 쌀을 좀 많이 안 먹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렇게 대체하실 수 있는 식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꼭 쌀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요즘엔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통계 보니까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이 통계를 작성한 1964년 이래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밥 한 공기의 쌀이 80에서 100g, 저 같은 경우는 120g이 들어갑니다. 고려할 때 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공기 반 정도밖에 안 먹는다고 결론이 납니다. 결국은 하루에 1.5끼 정도 쌀을 먹으니까 그만큼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루 쌀 소비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연간 쌀 소비량도 줄어들겠죠. 네. 이 연간 쌀 소비량은 약 61.8kg인데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요, 이 수치가 1990년부터 27년 연속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답니다. 계속 그러니까 하락하나 봐요. 내년 되면 이제 또 최저치 나올 거예요. 아, 위험한데 쌀이 근데 우리 양윤선 기자도 좀 쌀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쌀이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다. 쌀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글루텐 프리 열풍이 지금 일고 있는데 그 중심에 쌀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이게?
글루텐 프리라고 써 있는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품에. 이 글루텐이 그래요? 네. 없어야 알레르기가 안 생긴다. 네, 그래서 이 글루텐 프리 제품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쌀이 왜 그러냐면 단백질 함량이 낮으니까 글루텐 프리의 대표적인 선두주자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네. 장내 유해 물질 배출도 도와주고 체내 해독 작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야, 이렇게 쌀이 좋은데 저도 어릴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이 농사 짓는 모습 또 이게 벼가 오르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이 쌀이 이렇게 좋은데 아마 이 양윤선 기자처럼 다이어트에 좋지 않다. 또 비만이다. 쌀을 많이 섭취하면 당뇨가 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적게 섭취하는 것 같아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저는 이 쌀이 건강에 좋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또 사람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우리 왜 뭐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고 지방은 아무런 원하는 대로 먹어도 살이 절대 안 찐다라고 지방을- 옛날에 지방 뭐 다이어트 이런 거 네,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때 네. 사람들 삼시세끼 막 삼겹살 먹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홍보를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근데 쌀을 먹으면 살 찌는 거는 맞잖아요. 많이 안 먹으면. 정말 적정량이 중요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무래도 이미 식습관이 많이 서구화됐고 변화가 돼서 네. 좀 쌀을 소비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쌀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아까도 뭐 파스타 많이 드셨다고 하고 피자 많이 드셨다고 하고 거기에 다른 가공품에 쌀이 넣는 거죠. 아.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쌀로 개발을 해서 쌀로 네. 쌀 파스타, 쌀 피자, 쌀 떡볶이, 쌀 막걸리. 훌륭합니다. 네. 쌀 막걸리 술로 마시면 제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해 쌀 소비량이 가장 많았던 업종이 나왔거든요. 저는 사실 떡일 줄 알았어요. 떡. 근데 떡을 제치고 1위에 오른 게 바로 주정 제조업입니다. 30.5%를 차지해서요. 가장 쌀을 많이 소비했다고 합니다. 제 말이 맞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에다가 뭘 다 줘야 됩니다. 술에 안주로 만약에 쌀을 이렇게 이용한다면 잘 될 거예요. 술, 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제조업체 중에서도 쌀을 제일 많이 소비한 게 술 관련 업체였지만 네. 실제로 우리 국민이 술을 많이 마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박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요. 네. 주류 출고량이 나와 있어요. 1966년에 73만 7천 킬로리터에서 2015년 357만 7천 킬로리터로 5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성인 한 명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연간 술 소비량이 50년 사이에 1.7배, 그러니까 53.5리터에서 91.8리터로 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네. 물론 박 변호사님처럼 술을 많이 마시면 안 되겠지만요. 그렇죠. 네. 이렇게 술 소비량이 높은 점을 쌀 소비에 좀 이용해 볼 수 있고 착안할 수 있는 대목이 가능성이 아닌가 있다면 싶어요. 막걸리도 필요하지만 제가 잘 모르지만 뭐 소주나 이런 쌀을 이용한 술을 만드는 방법들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진짜 일리 있는 얘기인 게 네.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쌀 자체를 많이 먹어라라고 해서 쌀의 직접적인 섭취를 장려하는 방안보다는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그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이 점을 본다면 사실은 또 이 점과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아하. 김종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네네. 우리가 아까 맥주 얘기도 했잖아요.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함유가 됐다라고 한다면 세율을 인하해 주는 겁니다. 기존에 세율 72%인데 무려 45%로 인하를 해줘서 네. 맥주 만들 때 쌀을 좀 많이 넣어라라는 거죠. 그래서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자라는 목적으로요. 작년 9월 1일 김종애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약간 상상은 좀 안 갑니다. 맥주는 보리로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쌀을 넣는다. 글쎄요. 근데 이게 맥주가 우리나라 맥주 말고 외국에 독일이나 일본에 가면 맥주 맛들이 다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혹시 쌀을 이용해서 맛을 조금 달리한다면 또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세금의 뜻도 보니까 이 그러니까요. 법안도 상당히 궁금한데 저는 맛이 궁금합니다. 저도요. 네. 저도 맥주 하면은 보리로 만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보리 맥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밑주가 되지 쌀밑자 써가지고 맥주가 쌀이 아니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저도 맛이 궁금하고 이거 맥주랑 막걸리랑 섞는 느낌이 날까? 맥락? 맥락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데. 섞어 먹는
음료수를 다 먹어봤어요. 뭐 맥사, 뭐 만약에 맥막. 쌀을 넣어서 맥주 맛이 조금 더 풍부하고 더 맥주 맛을 색다르게 네. 할 수 있다면은 이것만큼도 좋은 게 괜찮을 것 있어요. 같긴 한데요. 네. 요즘에 이 마이크로 브루어리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수제 맥주 되게 맞아요. 인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그렇죠. 시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맛도 시도해보고 맥주 시장의 특색을 반영해서 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의외로 또 굉장히 맛있어서 이게 또 해외 수출이 또 어마어마하게 될 수도 있는 맞아요. 대박 날 그런 수도 특사품이 있고.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쌀을 주원료로 하는 이 막걸리나 전통주도 만들 때 보면은 비싼 이제 국산 쌀 대신에 수입 쌀을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 전통주를 즐기는 2030 세대 정말 많잖아요. 네. 젊은 트렌드에 맞게 우리 쌀로 잘 이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예전에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여행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그걸 그렇죠. 보니까 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런 전통주 마시고 다 뿅 반하던데요. 진짜 이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이 전통주 같은 경우 우리 지역 특산주라 그러죠. 네. 지역에 가면 뭐 안동 소주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 지역 특산 그 주를 만들 때 이 양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쌀을 주원료로 좀 하도록 좀 하면 이 그 비중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보면 2016년 탁주의 수출 규모가 전년 대비해서 6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이 하향세라고 또 얘기를 하네요. 이 부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발의된 법안이 하나 있는데요. 전통주 등의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에 이 전통주 등과 농업식품 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요. 네. 또 이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이 소규모 제조업자, 이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요.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4일에 위성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 법안도 어떻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외국에 무슨 뭐 맥주 페스티벌 같은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통주가 그냥 단지 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적 특색을 살려주는 대표적 식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페스티벌 같은 여기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는 방안, 좀 그런 데서 좀 착안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전통주를 만들면서 쌀도 또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법안이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반가운 시행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국산쌀 이용 촉진을 위해서 국산쌀 가공업체의 일정량 이상의 국산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나 법인한테도 일정량의 국내산 쌀을 이용하라는 법안. 이것도 2월 7일, 작년 2월 7일에 항주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최근에. 맞습니다. 이게 네. 통과가 돼서요. 5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네. 앞으로는 쌀 가공 업체들과 이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 대기업 집단에 먼저 적용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020년까지 쌀 가공을 영업으로 하는 모든 법인으로 적용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나 이런 법인들도 국내산 쌀을 일정량 이상 이용해야만 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 얼마만큼 이용을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안 잘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쌀 생산하는 업계 입장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급식을 이제 저도 회사 식당 가서 밥도 먹고 국회 식당에서도 밥을 먹는데 어디가 맛있어요? 배고플 때는 다 아, 맛있다. 그런데 국내산 쌀을 믿고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급식하는 아이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된 그렇죠. 법안이죠. 급식 네. 필요하죠? 네. 저는 단체 급식에서 중국산 쌀이 많이 이용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철렁했거든요. 맞아요. 중국산 쌀에 카드뮴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좀 문제가 됐었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이용하는 있는 곳에서 단체 급식 같은 거는 꼭 정말 국내산 쌀이 이용되길 기대합니다. 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국내산 쌀과 뭐 저렴한 해외 수입 쌀이 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또 그 사업장의 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게 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혹시 발생을 한다면 좀 보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산 농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뭐 최저 가격이라든지 관련 제품 만드는 방법, 또 쌀 소비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 밖에 농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주제를 바꿔서 세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세금이요? 네. 네. 이게 세금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조사한 게 있어요. 농업, 농촌에 대한 2017 국민의식조사라는 건데요. 네. 국가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농업인은 41.5%, 도시민은 오히려 많아요. 60%가 지금까지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특이할 점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네. 추가로 세금 부담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여부에 대해서 도시민의 53.8%가 찬성한다. 이건 절반 너무나 넘게 당연한 거예요. 대답했어요. 실제로 만약 농업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부담한다 하더라도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수치가 굉장히 놀라운데요. 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맞아요. 민감한데 이거 뭐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이 농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 당장 도시에 사는데 농업의 공익을 위해서 왜 나한테 돈을 걷지? 아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수치가 찬성한다고 하니 굉장히 저는 좀 의외고요. 네. 어쨌든 만약에 이렇게 세금이 만약에 거친다고 한다면 이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투명해야 될 것 같아요. 확인해 봐야 된다. 네. 저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농업과 이 기술적인 측면을 좀 접목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 부분을 또 활발하게 하려면 조세 감면 혜택을 주면 그 부분이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술 개발을 위해서 업체가 만들어지면 그 업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이나 농업을 위한 세금의 혜택이라든지 기술 개발을 했을 때 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현재 농업 분야에 조세 감면 제도가 뭐가 있는지부터 좀 살펴보죠. 네, 다양한 제도 중에 혜택이 가장 큰 것은 농업용 면세유와 3천만 원 이하 조합 예탁금 이자 소득 비과세입니다. 네. 이 두 제도는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촌 경제의 활성화의 밑거름이 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2016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은 8,3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좀 덜 걷는 방식으로 아마 세제 지원을 지금 한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이러한 제도 혜택이 올해면 끝난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말에 끝나는 이 세금 혜택이요. 네. 국회와 농협에 따르면 이런 비과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농업 분야 조세 감면 제도는요. 국세 7개, 지방세 9개 등 모두 16개입니다. 아하. 특히 앞서 설명한 농업용 면세유요. 이 면세유 감면세액이 6,072억 원에 달하거든요. 많네요. 만약에 이 면세유 제도가 폐지되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이런 시설 농업과 축산업이 좀 직격탄을 맞게 되겠죠.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농어촌에서는 이 지금 농업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조세 감면 제도까지 끝나면 더 경제가 힘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농가 및 농업 종사자들의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들한테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이나 농어촌 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지금 근본적 대책도 필요하긴 한데 우선 올해 종료되는 이 세금 혜택, 조세 감면 제도 이 부분을 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그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이나 회원의 예탁금, 그리고 출자금에 대한 이자 소득이라든지 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농어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하자, 5년 더 연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시키자라는 목적으로 발의가 됐는데요. 지난 3월 20일에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지금 또 보니까 농업 부분 가세 특례 관련된 것으로 김동철 의원이나 이찬열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4건의 법안도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세금 썼던 거니까 기한이라든지 연장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네. 농촌이 워낙에 힘들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입법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원과 관련해서 법안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됐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통과율이 좀 낮은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안들이 좀 조속히 통과가 돼서 농업 종사자들한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뭐 네. 농업의 진흥 내지는 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대로 하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이제 세 부담 문제 그렇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느냐 여부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데요. 이 일몰 규정이 사실 기한 끝나는 시점이 돌아올 때마다 이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렇죠. 똑같은 논리로. 그래서 결국 뭐 대의의 측면에서 농업 관련해서는 조세 감면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장이 되었었는데 뭐 이런 조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뭐가 좀 농업을 위해서 우선순위일지에 대한 투자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세 감면보다 더 우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세 감면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농업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데 모두 공감하는데 그럼 대안이 뭐냐에 대해서 대안이 분분한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영화 마션을 좀 생각을 많이 나더라고요. 마션이요? 에 가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불시착한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렇죠. 네, 약간 재난의 성격이라서 생존하려고 거기서 막 감자 키우려고 막 네. 안간힘을 쓰는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중국도 달에서 감자를 키우려고 시도를 하고 있대요. 오, 진짜요? 네, 그만큼 이제 어디를 간다. 달이 뭐 상황이 자기 변한다. 땅입니까?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농업을 어디서든 해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농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 농업을 발전을 시키려면 그렇죠. 원래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지원할 만한 그런 법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농업과 4차 산업의 첨단 기술의 접목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스마트한 네, 스마트. 스마트팜. 스마트팜. 네. 팜. 정보통신 기술로 만들어진 이제 지능화된 농장입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온실, 뭐 축사 등과 이제 적용을 시켜서요. 뭐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이제 원격으로 오. 또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작물이라든지 가축의 생육 환경을 이제 관리를 해가면서 재배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실예를 들어서 네. 실제로 1,500평의 포도 온실 지붕을 사람이 모두 다 직접 열려고 한다면 이게 1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된대요. 그런데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된 온실 같은 경우에는 딱 5분이면 끝난다라고 우와.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딱 농촌 이렇게 생각하면 무거운 이 농약 그 줄 메고서는 파 이렇게 분무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한 2시간 정도 네. 걸릴 분량을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을 시키면 25분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죠. 그러니까 스마트팜이 작물 환경의 최적 조건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품질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요. 또 시스템이 이게 농업을 대신 노동력을 대신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력 이런 것들이 최소화할 수 있다.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농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겠네요. 높아질 수밖에 네. 없죠. 실제로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 스마트팜 도입 농가를 분석을 해봤더니요, 도입 이전과 비교해서 총 수입은 31%가 늘었고요, 평균 생산량도 25%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앞서서 이 기술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대요. 실제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스마트 농산업 뭐 네덜란드는 튤립 같은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농업이 좀 기반이 되는 나라들은 이미 앞서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스라엘은 적은 비용, 더 많은 생산이라는 걸 목표로 해서 농업 기술 혁신 시스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어서 2016년 기준으로 이스라엘 스마트팜 기술 수출 규모가 40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 자체를 수출하는 거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 스마트팜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비중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본과 중국도 역시 2016년에 이 스마트팜 관련 전략들을 수립을 하고 또 혁신 개발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스마트팜 지원이나 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황 같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된 법안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농업, 농촌 그리고 식품 산업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업이라든지 농촌 그리고 식품 산업 발전 계획에 이 정보통신 기술 융복합 기반으로 하기 위한 이 필요 사항들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스마트팜과 같은 이런 정보통신 융복합 농업을 지원하고 또 육성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지난 2월 8일에 주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야, 기술이 있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결국은 법적, 정책적 기반이 마련이 돼서 관련 연구도 더 활발하게 되고 농민들한테 크나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스마트팜이 아무래도 늘어나게 되면 장차 한국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농민들도 좋고 또 소비자인 국민들도 좋고 수입 작물에 대한 의존도도 많이 낮아지겠죠. 네, 뭐 드론이 농약 쫙 뿌리고 네, 기계가 막 이렇게 딱 로봇가? 크게 막 토지를 분석해주고 이런 그렇죠. 거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건데 점점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농업 이제 1차 산업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한 4차도 넘는 4차, 5차? 5차? 예. 네, 그렇게 앞으로도 정말 유망한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농업이 유망한 분야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팜 관련된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 2일 시설 원예 분야 스마트팜 도입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ICT 융복합 확산 사업에 신청한 농가, 이렇게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만 컨설팅을 제공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스마트팜을 도입하려는 농가 누구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비 도입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뭐 시설 장비든 제어 장비든 어떤 장비를 설치할 때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했어요. 네. 그게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개정해서요. 이제는 한 번의 신청만으로 시설 장비와 제어 장비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 밖에도 현장 컨설팅이나 운영 현장 애로사항 해결 등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준다고 하니까 농가의 스마트팜 지원이 더 공고하고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내용은 농림식품축산부 홈페이지에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농수산물 얘기를 하면서 최저 가격 얘기하고 식품 개발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스마트팜까지 농산물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오늘 토크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이 말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자, 농업의 가치를 되새겨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신토부리 밥상을 차려보면 어떨까요? 자,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from my city, off from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